예, 이제 주식시장 전망하면서 네. 투자 전략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월가는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월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연준이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것과 연준의 스탠스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컸는데 예. 괴리가 좁혀진 건 맞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것들을 완전히 진정시켜주거나 그러기는 좀 부족했다. 아직까지 괴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매파적으로 계속적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것, 물가를 확실하게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기보단 시장보다 조금은 슬로우했거든요. 특히 3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한 거는 좀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조금은 실기란 거 아닌가, 실수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부터 시장이 걱정하는 것과 연준 간의 스탠스가 이렇게 좀 괴리가 컸죠. 그래서 50bp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다가 이번 5월 CPI를 보면서 거봐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줬는데 진짜 잡을 수 있겠어? 라는 걱정들은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몇 번 강조했던 것들이 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공세 조치로 인한 부분들은 연준의 통제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의 스탠스나 강도를 조절하겠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 안에서 아직까지는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점도표 관련해서 네. 여러 얘기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경제학 교과서로만 보면 네. 어쨌든 상향 조정됐어요. 네.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GDP 성장률이 1.7%인데 금리가 3%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경기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안도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매파적이었거든요. 특히 2024년 전망치가 23년보다는 좀 하향 조정되면서 하락한다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불안하면 어떡하지? 경기가 침체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투자자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경기를 걱정하는데 그 부분들 또한 연준이 컨트롤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안심하긴 이르다. 올해 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봐야 되는 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네. 좀 답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보니까 2,400선대까지 빠졌는데 네. 왜 이렇게 주저앉았다고 보십니까? 저번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펀더멘탈 환경이나 리스크 팩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 정도로 빠져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요 두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요 그림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22년 3월 고점으로 2022년 5월은 고점이 살짝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번 고점도 5월달 고점보다 더 낮습니다. 이 지표만 보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2022년 3월 저점 밑으로 내려간 이유는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빅스라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지표인데 이 또한 2022년 3월, 2022년 5월 이번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변동성 상황 또한 2022년 3월보다 더 나빠지진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2022년 3월보다 5월 저점이 낮아지고 이번 저점이 또 낮아졌는가라는 것들을 놓고 본다면
또 한 번 투자 심리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는 여전히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 충격을 받았었던 때보다도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 보니까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물가 충격, 그로 인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한 방향성으로 쫙 쏠리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지수 레벨이 떨어진 데 따라서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처럼 투자 환경보다도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더 급격한 하락세, 레벨 다운이 나왔다면 지금 수준에서 안도랠리를 전망을 하는 것을 좀 변경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오늘 역시 국내 증시도 네. 좀 반응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회의 결과 계기로 시장이 이제 향후에도 이런 안정세를 좀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경제 지표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리고 6월 FOMC 결과를 통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기 때문에 지금 지수 레벨은 떨어졌지만 여기서 더 밀려나기보다는 조금씩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안도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제 심리가 얼마나 안정이 되느냐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나 변동성 지표는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긴 어려울 정도로 심리가 위축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안정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지금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팀장님 이제 웬만해서는 이 현재 수준보다는 이제 네. 그래도 더 낮아지진 않지 않을 거다. 않겠느냐. 네.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거를 좀 일단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과 12개월 선행 이익 전망 변화율 그리고 경제 지표들 수출, 소비, 제조업 생산, 선행 지수 이런 전년 대비 변화를 봤는데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도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12개월 전망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낮아져 버려 있거든요. 30%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지표, 이익지표와의 괴리가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 지금은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평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싸다면 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요. 왜냐면은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면 지금 보는 10배랑 내일 보는 10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바텀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높아졌는데 이 매력도를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분간은 코스피 2400선까지는 4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레벨보다는 조금씩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뭐 2150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하반기에. 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몇 개 증권사를 보니까 뭐 3천 탈환도 가능하지 않겠냐. 네. 뭐 정말 뭐 극과 극인데. 그렇죠. 심지어 뭐 지난번에 하반기에 잘하면 뭐 2,800선 후반 네.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뭐 이제 오늘 회의 결과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런 전망에 좀 수정이 있습니까? 일단은 3분기에 안도랠리 반등 시도가 있다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 다만 지수 레벨이 저희가 봤었던 2,600선대에서 2,500선 후반대에서 2,400선 초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밴드 상단은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매크로 지표와의 괴리가 워낙 벌어져 있고 그리고 이익 전망이 아직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레벨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12개월 선행 PER 8.7배 그리고 선행 PBR 0.87배 그리고 확정 실적 기준 PBR 0.95배. 그러니까
북밸류 자산 가치 대비도 1배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제 자산 가치만큼도 안 되는 안 거죠. 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2,4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익 전망과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경제 지표들과의 괴리를 보면 2010년 이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확률적으로도 극히 낮은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상화된다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진 게 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수준까지만 회복된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400에서 한 2,700선 중반대 정도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레벨에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갈 것이고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아갈 것이고 반등 시도가 있다면 7, 8월쯤에는 2,700선 중후반대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하향 조정하신 거네요. 상단은 좀 하향 조정됐는데 지금보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주목할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 안에서도 뭐 이익 전망이라든지 이익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긴축이 굉장히 강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 업종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낙폭 과대주 중에서 좀 이익 모멘텀이나 이익 흐름들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업종들은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고요. 특히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의 포진에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지금보다는 10%, 15% 이상 좀 높은 가격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경험적으로 보면 역시 좀 외국인이 돌아와야 그게 그쵸.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달러 인덱스도 104포인트대로 떨어지기도 했고 원달러율도 1170원대, 80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레벨이 떨어졌습니다. 10원 정도가 떨어져 있죠. 1200. 원달러율도 1280원, 70원대 후반으로 10원 이상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죠. 그런데 이게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흐름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잘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1250원, 60원대까지 레벨 다운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샀거든요. 그리고 지분율도 좀 높이고 아마도 이런 그림이 이번에도 또 한번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남아있지만 최근 1년의 흐름들은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중국 쪽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제 나온 중국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올랐더라고요. 상해 종합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 동안에 부과되었던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물가는 좀 진정될 수 있다. 그리고 환율은 좀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교역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마 6월, 7월 정도까지는 외국인 순매수를 좀 순매수 우위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미국 뭐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우린 뭐 미국하고 처지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값 올라가고 요새 보니까 이제 수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소위 말하는 아래 공포, 그 침체, 리세션 공포, 이거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팀장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보다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들을 보면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플러스 성장입니다. 둔화되는 건 맞고 둔화폭이 커질 수는 있고 조만간 마이너스 반전,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 반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성장,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어떤 경기 흐름을 야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일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침체에 대한 걱정들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빠졌다면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기보단 모멘텀이 약화되는 과정에서도 모멘텀은 둔화되지만 주가는 이 수준에 와 있으면 회복되는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FOMC 회의 결과 이제 집중하느라고 네. 좀 빠뜨렸는데 미국 5월 소매 판매 지표는 어떻게 나왔어요? 전월 대비 좀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어요. 소폭.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유가 영향으로 유가를 포함했을 땐 좀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유가를 제외하고 보면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미국 소비 쪽도 조금의 균열의 조짐들이 나오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로 인해서 미국 소비가 망가지는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침체로까지 간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변화율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 지난달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조금 주춤하면 마이너스로 갈 수도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는 한데, 그런데 이거보다도 지금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구나.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면서 증시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도했던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달러는 강세고 네. 엔화는 지금 계속 약세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유럽도 불편하고 네. 뭐 당장 수출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엔화 약세가 한국 수출이나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본다면 이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엔화가 급격히 약세된다 그래가지고 한국 수출이 더 약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오는 건 별로 없거든요. 네. 이전보다도 일본의 경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부진하는 흐름들을 보여왔었고, 그리고 엔화 경쟁력도, 일본 경쟁력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경쟁력도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이로 인해서 한국 경제, 한국 산업이 흔들린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주목하는 부분들이 또 유럽이거든요. 예. 유럽 경기는 미국보다 좀 더 불안합니다.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 정책은 더 긴축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유럽도.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아마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번 유럽 경제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유럽이 좀 더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럽 불확실성이 올해 말 내년 상반기쯤에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에 좀 하방압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미국보다 유럽, 일본이 좀 더 불안하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침체를 바로 가게 만드는 변수라기보단 점진적으로 하방압력을 높여줄 수 있는 변수인데 증시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은 아마 3분기 후반부부터 좀 현실이 만만치 않구나 라는 인식을 하면서 또 한 번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잠도 많이 못 주무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